제가 오늘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평범한 가족의 연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작은 징후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어머니는 그렇게 떠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지난해 12월 30일이었습니다. 눈이 살짝 쌓인 시골 마을에 저희 가족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막내는 아이 둘을 데리고 차에서 분주하게 짐을 내렸고 둘째는 사온 떡과 정육 봉지를 들고 어머니 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차 시동을 끄고 잠시 멈춰 앉아 집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신 지 벌써 6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어머니는 이 집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살던 대로 살다가 여기서 눈 감고 싶다. 그 말이 어머니의 가장 흔한 말씀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익숙한 된장 냄새가 반겨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왔다. 어서 들어온나. 추운데 고생했다. 말씀은 분명 반갑다는 표현이었지만 웃음 뒤에 잠깐 이상한 그늘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며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습니다. 누가 회사에서 힘들다 했고, 누가 아이 학교 일로 정신이 없다 했고, 그런 이야기들에 어머니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근데 그 맞장구가 예전보다 한 박자씩 늦었습니다. 생각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처럼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장한 배추로 만든 겉절이,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갈치조림, 그리고 어머니가 손수 만든 동그랑땡까지. 음식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둘째가 물었습니다. 올해는 많이 외로우셨죠, 어머니? 혼자 지내시는 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손에서 젓가락이 미끄러져 딱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모두가 시선을 고정했지만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 손에 힘이 좀 빠졌나 보다. 우리는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말을 하려다 멈추는 듯한 표정이 오래 지속됐습니다. 흘러가는 물소리에 섞여 어머니의 숨소리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먼저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걱정 있으십니까?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셨지만 곧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도 바쁜데 괜히 말해서 뭐 하겠노? 어서 들어가 쉬어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소리도 TV를 켜는 소리도 그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지금도 그 침묵이 귀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연말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이들은 달력을 찢으며 새해 카운트다운을 장난처럼 외쳤고 우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올 한 해 고생했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어머니의 방불이 계속 꺼져 있다는 사실조차 그 순간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날 저녁엔 분명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봉투는 아주 정확하게 식탁 중앙을 향해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눈에 잘 띄게 놓아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봉투 겉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4글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탁.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해의 끝에 쓰기엔 너무 무겁고 너무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2장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은 익숙한 어머니의 편지지였고 다른 한 장은 처음 보는 문서였습니다. 까만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는 제목. 위임 계약서. 그 계약서에는 어머니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낯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어머니의 서명.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속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무엇보다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나 모르게 무슨 일을 하신 건가? 계약서의 일부분이 눈에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들을 읽는 순간 저는 온전히 숨을 들이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것을 새벽에 식탁 위에 두셨는지, 왜 전날 그렇게 불안해 보였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는지,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해주는 문구가 계약서 중간에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발견한 갈색 봉투는 새벽의 정막 속에서 이상하리만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꺼낸 위임 계약서를 들고 자리에 앉아 활자가 눈에 들어올 때까지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손바닥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상단에는 어머니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어떤 조항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전혀 본 적 없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 가족 중에는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웃이나 친척 중에서도 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주소도 낯선 동네였습니다. 더 이상은 단순한 행정문서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사람의 이름 옆에 서명까지 하셨을까? 그 의문 하나가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조항들을 다시 훑어보니 특정 재산의 관리와 지급, 장기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장 하나가 유독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 계약 체결 시점부터 씨에게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 그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재산과 생활의 결정권을 맡기는 서류를 왜 작성하셨는지 그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하단의 날짜는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가 한 달 동안 무엇을 고민하셨는지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달 어머니와 통화했던 날이 이상하긴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층 가라앉아 있었고 말끝마다 자꾸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새 좀 정신이 복잡하다. 사람이 늙으면 별 생각이 다 든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말들은 분명 무언가의 전조였습니다. 새벽 부엌 불빛 아래에서 계약서를 붙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둘째였습니다. 형, 뭐해? 새벽에. 둘째는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저게 뭐야? 저는 대답 대신 계약서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둘째는 문구를 읽는 동안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읽던 눈이 점점 커지더니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어머니가 이런 걸 왜? 둘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마주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의 봉투가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에는 어머니 신발 한 켤레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둘째가 중얼거렸습니다. 언제 나가셨지? 어머니는 새벽에 집을 나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셨는지, 누구를 만나러 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둘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이 계약서 뭐부터 확인해야 하지? 우리는 다시 문서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냥 낯선 이름이라고만 생각했던 강이라는 사람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사무실 같은 주소였습니다. 계약서 왼쪽 하단에는 그 사람의 서명도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말했습니다. 형, 이 사람 혹시 요양 관련 업체 쪽 사람이야? 둘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순간 계약서의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장기 요양 및 보호에 관한 일체의 권한. 그제야 상황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며칠 전부터 멍한 표정을 지으셨는지, 왜 말끝마다 한숨이 섞였는지, 왜 결국 새벽에 아무 말도 없이 방을 나섰는지. 시간은 이미 아침 6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막내도 일어나 상황을 듣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계약을? 셋은 식탁 앞에 나란히 앉아 계약서와 봉투를 놓고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서 우리가 처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지, 누구를 만나러 가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세 남매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된 균열이 다시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계약서에 적힌 강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요양업체 직원의 이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며칠 뒤에야 알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집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할 즈음 세 남매는 식탁 앞에 모여 앉아 있었고 식탁 위의 위임 계약서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우리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손댈 필요가 없었다는 듯 매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에는 평소 어머니가 외출할 때 입으시던 회색 코트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겨울마다 신고 다니시던 검은 부츠 한 켤레의 빈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새벽녘에 집을 나서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막내가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에 희미하게 쌓여 있었고 그 위로 작고 가벼운 발자국이 현관에서 골목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크기도 작았고 발걸음 폭도 좁았습니다. 막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발걸음 같네. 어디까지 갔을까?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 속에 어머니가 홀로 걷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둘째가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단 강이라는 사람부터 확인해보자. 주소가 여기 적혀 있으니까 찾아가야지.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글씨들 사이에 묘하게 불길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산 위임, 의료 결정 권한, 장기 보호. 이 단어들이 하나로 이어지자 마음속에서 막연한 불안이 점점 선명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막내가 봉투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처음엔 미처 보지 못했던 조그마한 메모였습니다. 깨끗한 메모지 한 장에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단문이 있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 오거든 받지 마라. 제발. 번호는 10으로 시작하는 평범한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글씨에서는 분명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단정하던 필체가 급하게 쓰여 휘청거린 선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막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겁먹고 쓰신 글씨 같네. 둘째는 메모를 손에 쥐고 한참 바라보더니
마치 깨닫기라도 했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그 사람. 이 번호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직전처럼 기분 나쁜 촉이 계속 스멀스멀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메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와 막내는 동시에 둘째를 말렸습니다. 왜? 어머니가 받지 말랬잖아. 어머니가 안 받으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으셨겠지. 둘째는 멈칫했지만 잠시 뒤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에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 문장 자체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것은 제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족에게 부탁하면서 제발이라는 말을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소 강단 있고 의연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무서워한 사람처럼 혹은 절박하게 누군가를 막으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새벽이 완전히 밝지도 않은 시간, 아무도 전화할 사람이 없는 때에 울린 진동은 왠지 모르게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자 가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발신번호. 메모에 적힌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잠시 공간 전체가 정지한 듯 고요해졌습니다. 둘째와 막내도 제 휴대폰 화면을 보자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막내가 경직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받지 마. 어머니가 받지 말라 했잖아. 그러나 둘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지금 이 사람한테 가 계신 건 아니겠지? 어디에 계신지 알려고 받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진동은 계속 울렸고 화면 위의 번호는 새벽 어둠 속에서 비현실적으로 반짝였습니다. 결국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귀에 가져다 대자마자 침묵이 먼저 들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듯한 금방이라도 말할 듯한 기묘한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젖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 맞습니까?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목소리는 남자였고 말투에는 묘하게 불안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갑고 무언가를 감춘 느낌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하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분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세 남매는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둘째는 제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형, 스피커폰 켜. 저는 손을 떨며 스피커폰을 눌렀습니다. 어머니와 무슨 관계십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더 뚜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신지 찾아야 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끝난 순간 막내는 눈을 크게 뜨고 잘못 들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어머니가 어딨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계속 낮고 건조했습니다.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치 기름을 부은 듯 순식간에 식탁 위의 공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둘째가 전화기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왜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데?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재산의 관리인이자 향후 보호 결정권자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식탁 위에 놓인 위임 계약서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의 글자들이 선명하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 통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남매는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이
단순한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이 남자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머니를 찾아 나선 지 몇 시간째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것처럼 차가웠고 발밑에서는 얼어붙은 자갈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의 길은 평소보다 어둡고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자주 가던 작은 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정자, 운동기구가 있는 곳, 벤치 주변. 하지만 그 어디에도 어머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한참 들여다보다 다시 모여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때마다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막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형, 어머니 혹시 우리 피하시는 거 아닐까? 집에 돌아오기 싫어서 일부러 멀리 가신 거면 어떡하지? 처음에는 막내의 말이 지나치게 걱정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계약서,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라는 4글자. 그것들이 단순한 오해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몸도 얼었고 휴대전화 배터리도 거의 다 닳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어젯밤 그대로 놓여있는 컵과 담요, 가족 사진이 걸린 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대로였지만 어느 하나도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를 넘어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우리 넷 모두가 동시에 벽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둘째가 먼저 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문 밖에서 어떤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으며 듣기에 익숙하지 않은 음색이었습니다. 혹시 이 댁이 김영순 어르신 댁이 맞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낯선 남성의 말투에는 어떤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둘째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어머니 소식을 알고 계십니까? 문 밖의 남성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오늘 새벽에 저희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 가족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온몸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놀랐지만 남성은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르신이 접수하면서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 떨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남성은 의사 가운도 간호사 복장도 아니었습니다. 검은 패딩에 목도리를 무심하게 두르고 있었지만 손에는 병원 이름이 적힌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이 떠넘기듯 우리에게 건넨 봉투 안에는 어머니의 이름과 오늘 새벽의 날짜가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료 과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진료 기록.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 어머니의 굳은 표정, 식탁 위의 계약서, 닫힌 방문,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떠난 어머니의 뒷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봉투 안에는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류 맨 뒤에 붉은 도장과 함께 손으로 쓴 몇 줄의 글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말 것. 가족과 더 이상 동거 불가. 전 재산 관련 처리 요청. 그 순간 우리 가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먼저 입을 떼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아서였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댁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성은 의료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새벽에 남긴 마지막 부탁의 내용은 계약서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밝혀질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가족의 문제보다 더 크고 더 깊은 문제에 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 앞에서 낯선 남성을 들여보내고 난 뒤 우리는 모두 거실 한가운데에 둘러앉았습니다. 남성은 의자에 앉을 생각도 하지 않고 서류 봉투를 손에 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에 스며든 냉기가 옷깃에 남아있는지 그는 계속 숨을 고르며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먼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맡긴 일이 뭡니까? 남성은 잠시 시선을 바닥에 내리깔다가 마치 피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듯 천천히 답했습니다. 제가 변호사입니다. 김영순 어르신께서 지난 한 달 동안 혼자 상담을 오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거실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좋지 않은 일이 가까이 와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남성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가족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절대 미리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상속. 그 단어가 들리는 순간 셋째가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꺼내기만 해도 서로 민감해지는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 몰래 변호사를 만나 상속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서 어머니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짐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성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여기 안에 어르신이 준비하신 문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어르신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신 뒤 제게 전화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성은 답을 하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목을 축이듯 입술을 적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거실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직접 들린 것도 아닌데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남성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전에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뒤에 이어진 정적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봉투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적은 계약서, 병원 응급 기록, 그리고 변호사에게 맡긴 문서.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조각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마치 가족 중 누구라도 갑자기 소리를 지를까 조심하는 듯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어머니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목록이 적혀 있었는데 그 목록은 우리가 예상했던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김, 박, 최, 이름들, 모르는 사람들,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막내가 떨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상속 대상으로 지정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는 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해한 순간 네 사람 모두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둘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상속을 왜 그쪽 사람들에게 합니까? 어머니가 정신이 혼란스러우셨던 거 아닙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께서는 아주 명확한 의지로 이 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은 모두 어르신과 지난 몇 달 동안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우리는 동시에 문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몇 달 동안 우리도 모르게 만나온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황. 그때였습니다. 변호사가 종이 더미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문서가 어르신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그 문서의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가족과의 단절 사유서. 우리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귓가에 울릴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어머니가 가족과의 단절 이유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더 큰 파문을 예상케 했습니다. 변호사는 망설이듯 문서를 우리 쪽으로 넘겼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12월 초에 벌어진 일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내 자식들 중 한 사람이 저지른 행동이었다. 우리는 식탁 위에 펼쳐진 문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적은 문장, 내 자식들 중 한 사람이 저지른 행동이라는 표현은 우리 네 사람 모두의 마음에 깊은 균열을 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가? 그동안 아무도 모를 만큼 은밀한 사건이었다는 말인가? 변호사는 우리가 정리할 시간을 주려는 듯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 단절 사유서를 작성하시면서 자녀분들 중 한 분이 12월 초에 자신의 집을 무단으로 드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셋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단으로 드나들었다고요? 우리 4명 모두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들어간 게 뭐가 잘못입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들어간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어르신께서는 집안에 있던 몇 가지 물건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금전적인 가치가 큰 물건이 포함돼 있었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던 품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그런 일을 했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짓을 할 이유도 없었고 어머니의 집에서 물건을 훔칠 만큼 가혹한 행동을 할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우리 중 누군가가 그걸 가져갔다고 믿으신 겁니까?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르신께서는 상당히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들을수록 혼란이 더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중 누군가를 의심했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미 다른 자료까지 준비한 듯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속에는 감정평가서 사진 2장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머니의 장롱 안에서 흔적이 발견된 모습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랍 하나가 비어 있었고 금고가 있던 자리에는 금고만 사라진 채 먼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가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깐, 금고가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저는 지난달에 다녀왔을 때 금고를 봤습니다.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분명히 봤습니다. 어머니가 예전 사진들 넣어놓는다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러자 변호사는 사진 뒤쪽에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6일. 금고가 사라졌다. 내가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였다. 집에 들어온 것은 가족뿐이다. 그 글씨체는 흐트러짐 없이 단단했고 감정에 휘둘려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기록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살폈지만 의심할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될 날이 곧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막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어머니는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밝히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게 한 가지 조건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굵고 선명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봉투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열지 말 것. 우리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날이 뭡니까? 무슨 날을 말씀하신 겁니까? 변호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가족 중 누군가가 진실을 마주하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마치 우리를 향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왜 변호사에게 이런 일을 맡겼는지, 왜 우리 몰래 상속인을 지정했는지, 왜 가족 단절 사유서까지 작성했는지 조금씩 연결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둘째의 휴대전화가 미약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떴습니다. 우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자 들려온 것은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이십니까? 지금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김영순 어르신께서 방금 응급처치를 받으셨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우리는 급하게 겉옷을 챙기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변호사도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지만 그 차가운 공기조차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 깊어 더 한산했습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로 긴 복도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우리는 그 복도를 거의 뛰다시피 지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현재 처치 중이십니다. 과호흡과 쇼크 증세가 동시에 와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그 설명을 듣자 셋째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응급실까지 오며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잠시 후 커튼이 젖혀지고 우리는 어머니가 누워있는 침대를 마주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눈을 감고 계시는 모습은 평소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작게 떨리는 숨결,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이 눈에 들어오자 막내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주변을 둘러싸듯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고 그저 마스크 아래로 희미하게 들리는 어머니의 호흡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러다 둘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들리십니까? 우리 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을 살짝 잡아보아도 미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은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으신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가족분들과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갈등이라고 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말하기엔 어머니가 남기고 간 문서들이 또렷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우리 표정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틀은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것, 물어보고 싶은 것은 모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네 분 중 12월 6일에 어르신 댁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동시에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날짜는 어머니가 금고가 사라졌다고 기록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우리를 살피듯 시선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날 누군가 집에 다녀간 흔적을 직접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계신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막내가 참다 못해 질문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누군지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밝히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어머니의 말투까지 흉내내며 조용히 읊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듯한 울림으로 퍼졌습니다. 우리는 순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어떤 표정도 읽힐 수 없을 만큼 분위기는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아주 작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한 사람. 우리는 숨을 멈춘 채 어머니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은 힘이 빠지듯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머니의 침대에 걸린 심전도 모니터가 갑자기 짧고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우리는 동시에 뒤로 물러섰고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어머니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집니다. 5번으로 옮기세요. 모니터 경고음이 커질수록 우리의 심장도 같이 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갑자기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가족분들 지금은 밖에서 대기하십시오. 환자 상태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한 채 밀려나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어머니가 힘겹게 움직이던 손등이 거의 마지막처럼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힌 뒤 복도에 울린 경고음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렸습니다. 며칠 동안 형제들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얼굴만 봐도 언성이 높아졌고 어머니의 빈 방을 지나갈 때마다 괜히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건 대체 뭐였을까?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다시 앨범을 뒤졌습니다. 어머니가 적어두신 메모 중에는 가족 생일, 반찬 레시피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비밀번호로 보이는 조합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서랍 한쪽에 낡은 수첩 하나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계부처럼 보이는 수첩에는 작년에 병원을 다녀온 날짜와 혈압 수치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2월 28일. 이야기 듣고 마음 정해야 한다. 무언가 결정을 앞두고 있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이 날짜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기 열흘 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마침 형과 동생이 앉아 있었고
모두 어색함 속에서도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제가 말하자 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우리한테 말 못했던 병이라도 있었던 거 아닐까? 형은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표정은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쪽일 수도 있어.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 그 사람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직 전혀 모르잖아. 그 순간 저는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되기 전날 저에게 했던 한마디였습니다. 사람이 오래 미루면 안 되는 게 있어. 그걸 알게 됐어.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셋이 조용히 앉아 고민하던 그때 형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형은 화면을 보고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사람이야.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 저희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예, 무슨 일이십니까? 형이 묻자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남긴 게 있습니다. 지금은 말하기 어렵고 직접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저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세 분 모두 오셔야 합니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형제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외곽의 낡은 찻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저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이 달린 작은 찻집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장 안쪽 자리에서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맡기신 겁니다. 봉투는 얇았지만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있는 듯 묵직했습니다. 형이 봉투를 열자 저희는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작성한 또 다른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어머니 친필로 보이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마지막 것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 중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일을 겪고 있었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봉투 가장 아래 접혀있던 종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형이 펼친 순간 동생이 저보다 먼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셋 중 한 명에게 보내는 거 아니야? 거기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너 하나였다. 순간 찻집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형도 동생도 저도 서로를 바라보며 굳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우리 셋 중 누가 어머니가 떠나기 전날 밤 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봉투 속 마지막 문장을 본 순간 저희 셋은 동시에 침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진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너 하나였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문장은 마치 칼끝처럼 우리 사이를 갈랐습니다. 찍어낸 듯이 조용한 찻집 안에서 차를 따르던 종업원의 작은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형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어머니가 무슨 진실을 말한 겁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친구라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는 어머님께 그저 전달만 하기로 약속받았을 뿐입니다. 어머님은 저더러 3명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확신을 더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왜 굳이 형제 셋이 함께 있어야 했을까? 그리고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진실을 염두에 둔 걸까? 남자가 자리를 떠난 후 찻집에는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동생이 먼저 말했습니다. 형 혹시 어머니 마지막 날 형 집으로 전화했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어? 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걸 얘기했어? 아버지 장례식 때 이모가 말했어. 동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했습니다. 형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잠깐 전화하셨다. 하지만 별 얘긴 아니었어. 그냥 연말인데 식구들이랑 잘 지내라고 그 정도였어. 하지만 형의 표정은 별 얘기 아니었다는 말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었어? 형은 무거운 한숨을 쉬더니 테이블 아래 손을 감쌌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그날 좀 이상하긴 하셨다. 어머니가 아버지 통장에 대해 잠깐 물으셨어. 최근에 누가 접근한 적 있냐고. 혹시 우리 중 누가 본 적 있냐고. 저와 동생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통장. 그건 어머니가 가장 민감해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재산을 함부로 건드릴까봐 늘 철저히 관리하셨던 곳. 동생이 입을 떼었습니다. 형 설마 형이. 형은 손가락을 꽉 쥐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다. 난 건드린 적 없어.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너희 셋 중에 한 명은 알고 있을 거다. 저희는 동시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문장과 같은 말. 그 말을 형만 듣고 있었다니. 형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그 말 듣고 혹시 누가 어머니한테 장난친 건가 생각했어. 근데 이제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게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아버지 통장 이야기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것 같던데. 저는 마음 한켠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진심을 남겼고 그 진심은 우리 셋 중 단 한 명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동생이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형 그날 어머니 전화 받고 혹시 집에 왔었어? 형은 자리에서 몸을 굳혔습니다. 저희 둘은 숨을 멈추고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한참 후에야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었다. 동생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지금 말해? 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내일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걱정돼서 왔어. 그런데 집 앞에 도착했는데 불도 꺼져 있고 아버지 방에서 누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 저와 동생은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누군데? 제가 물었습니다.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보였는데 급하게 얼굴을 돌려서. 근데 확실한 건 우리 집 사람이 아니었어. 동생은 목을 움츠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보고도 어머니한테 이야기 안 했어? 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다음날 사라지셨잖아. 그래서 더 말할 수가 없었다. 내가 뭘 봤는지도 확신이 없었고. 저희 셋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날 밤 진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너 하나였다. 그 하나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제 거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형만이 그날 밤 어머니가 떠나기 직전 집안에서 누군가를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그동안 숨겨온 듯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그 사람이 나간 뒤 어머니 방문을 열어봤는데 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침대 위에 그 계약서 초안이 펼쳐져 있었다. 그 말은 저희 셋을 완전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그날 밤 누군가와 이야기한 뒤 결정을 바꾸려던 것일까? 아니면 그 계약서를 이유로 누군가가 어머니를 압박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걸 형만 알고 있었던 것일까?
조용한 찻집 안에서 형제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형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잠금 화면에 적힌 글자는 단 3줄이었습니다. 그날 밤 누구를 보았는지 정확히 기억해 보십시오. 보낸 사람은 저희 셋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전화로 도착한 메시지는 분명히 어머니 번호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번호가 이미 해지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번호를 되살린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발신 번호 조작을 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형에게 그날 밤을 떠올리게 만들기 위한 것. 우리는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결국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빈집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형이 말없이 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야. 그날 그 사람이 나왔던 방. 형은 손전등으로 벽 쪽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작은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벽을 수리할 때 안쪽에 박아둔 구식 금고였습니다. 형은 금고를 꺼내 들고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열쇠는 없었지만 자물쇠는 이미 부서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미 열어봤던 거네. 제가 말하자 동생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이 금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문서가 몇 장 들어있었고 그중 하나는 우리가 본 적 있는 문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한 차용증. 그리고 그 밑에서 나온 것은 저희 셋을 완전히 멈추게 만든 문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작성한 분할 상환 계약서. 문서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빚은 남편의 몫이지만 그가 떠난 후 남은 것은 나의 몫입니다. 저는 24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빚을 지고 있었던 거야?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형이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채권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셋은 동시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의 친구였던 바로 그 남자.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남자. 어머니는 협박을 받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 직후 그 남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아버지의 명예와 과거 문제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까지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 상환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남자와 마지막 이야기 끝에 그 문서를 집안에 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어머니 친필로 된 마지막 메모가 문서 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짐 지우기 싫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끝내고 싶었다. 저는 그 메모를 손에 쥔 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이 그날 봤던 진실. 형은 금고를 꺼내고 나서야 그날 밤 보고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그날 집에서 나간 사람. 그 남자였어. 저와 동생은 동시에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어머니가 그 남자와 얘기하려고 일부러 집을 비우신 건 줄 알았어. 근데 어머니가 다음날 사라진 걸 보고 너무 겁났어. 동생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는 거야? 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날 밤 남자가 먼저 나가고 난 뒤 어머니는 20분 후에 조용히 집을 나가셨어. 동생이 작게 말했습니다. 혼자?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날 바로 집을 비우고 실종 신고도 피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한테 알리면 우리가 막을 게 뻔하니까. 저는 형의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협박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아버지의 빚도 그 남자를 만났다는 것도 단 하나도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숨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는 연락을 끊고 따로 사는 조용한 시설로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문서 사이에서 마지막 편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형이 떨리는 손으로 펼쳐 읽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내 짐을 아이들에게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 셋이 서로 싸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떠난 후라도 서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스스로 선택해 떠납니다. 그 편지를 읽은 순간 우리는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도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라지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겨울밤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바람이 어머니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서 마지막 줄에서 우리 셋은 같은 문장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진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너 하나였다. 그 말은 형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너희 셋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할 이유도 어머니의 행방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